오늘은 6월부터 바뀌는 만 65세 이상 정책이나 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상 순서는 6월부터 만 나이가 적용이 되는데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6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에너지 지원금이 시행된다는 소식, 그리고 기초연금 추가 혜택과 6월달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되는 어르신 유형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월달 시행되는 만 65세 이상 지자체 지원금 혜택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월부터 1살에서 2살이 어려지는데요. 바로 만나이 적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아주 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연나이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1958년생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연나이가 66세입니다. 하지만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생일이 지났으면 마이너스 1살을 하시면 되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마이너스 2살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58년생인데 8월 1일이 생일이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 마이너스 2살에서 만 나이는 64세가 됩니다. 2살이나 어려지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8년생 5월 1일이 생일이신 분들은 생일이 지났으니 마이너스 1살에서 만 나이는 65세가 됩니다. 역시나 축하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연 나이에서 마이너스 1살,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마이너스 2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 나이를 쓰기 때문에 만약 누가 나이를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쓰시던 연 나이를 쓰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한두 살 어려진 만 나이를 말하면 됩니다. 만약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네이버에 만 나이 계산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만 나이 계산기를 쓰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출생일자 입력하시고요. 계산만 눌러주시면 바로 만 나이를 계산해 줍니다. 참 쉽죠? 근데 이것마저도 헷갈리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6월부터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인 경우 에너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요건을 보시고 부합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에너지 지원금인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5월 31일에 시작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신청 기준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원 특성 기준에 부합하셔야 하는데요. 58년생 이상 어르신, 즉 65세 이상 어르신이 댁에 있으시면 가능하시고요. 영유아 장애인,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하셔야 하고요. 지원 금액은 여름, 겨울 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여름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약 31,300원, 4인 세대 95,200원 지원을 받고요. 겨울이 되면 동절기 지원도 받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겨울 지원금 일부를 여름에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요금 차감이 가능한데요. 여름철에는 정기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법 또한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은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한데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에 23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분, 그리고 2023년 연탄 쿠폰을 받은 분 같은 경우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5월 31일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셔서 여름 사용기간, 겨울 사용기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요금 차감 또한 요금 고지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기초연금 받는 분들 추가 혜택을 발견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6.4% 고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발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자 세금도 비과세로 신청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6.4% 고금리 적금은 농협은행의 희망체험2 적금인데요. 영업점에서 가입하셔야 하는 상품이고요. 비대면 가입은 어렵고 농협중앙회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최대 6.4% 적금 이율을 줍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씩 36개월을 적립하면 약 1,186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 결혼이민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내용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도 가입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거겠죠. 기본금리는 5월 12일 기준 1년 가입하시면 4.1%이고요. 3년 가입하시면 4.4%입니다. 여기 우대금리는 3년 미만이시면 1%, 3년 동안 적금을 넣으시면 2%를 지급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적금 같은 경우는 1년 가입하시면 5.1% 금리를 주는 거고 3년짜리 적금을 가입하시면 6.4% 금리를 주는 적금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받으시려면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년간 적금 가입하시면 이자 총액은 세금 15.4%를 제외하고 약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앞서 보여드린 예시금액에서는 약 1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비과세 혜택은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적금 신청하시면서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특징은 최대 6.4%의 높은 이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듯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6월달에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의 탈락, 중단, 감액이 되실 수 있는데요. 그 유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언론에서 기초연금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지자체들이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 조사를 시행했다는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 조사는 기초연금 받는 분들,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받는 분들의 재산과 소득을 다시 점검하는 정기조사인데요. 기초연금 또한 사회보장급여에 포함되기에 정기조사 대상입니다. 이 정기조사가 시작이 되면 기초연금의 중단, 탈락, 재선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4월에서 6월달에 기초연금에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조사 때 기초연금을 앞으로 못 받게 되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 원래는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다시 받게 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이 정기조사 때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이유를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기초연금 못 받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통장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못 받게 되는 이유 4가지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의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만 고가이더라도 기초연금의 중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설정할 때 아파트나 현금 등의 재산은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공제해주는, 즉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근데 자동차의 경우는 공제 등 깎아주는 제도가 전혀 없고 차량가의 전부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환산되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고가의 차량 기준은 바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3000cc 이상의 대형 차량일 경우 고급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가차 없이 기초연금에 모두 환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 5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분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122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선정 기준 202만 원에 훨씬 미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과 재산 소득이 전혀 없으시더라도 고급 자동차 한 대만 보유하더라도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기준 집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4천만 원짜리 차만 있는 분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무려 4천만 원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인 소득 인정액 202만 원보다 약 20배나 더 큰 금액으로 내 소득 인정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기초연금 수령은 꿈도 못 꾸시게 됩니다. 따라서 고급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을 원하신다면 본인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차량 변경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예외 규정도 있는데요. 10년 넘은 차이거나 생업용 차량이면 일반 재산으로 간주해서 공제와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공동명의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또한 기초연금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공동구매로 지분율 자녀 99%, 부모님 1%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초연금 환산을 할 때 자동차 지분율이 1%라도 차량가액 전체를 어르신 재산으로 산정을 합니다. 즉 4천만 원 차량을 자녀 지분율 99%, 어르신 지분율 1%로 구매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초연금에는 차량가액 전액이 4천만 원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르신 소득 인정액은 월 4천만 원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은 꿈도 못 꾸시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하실 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이 갑자기 탈락되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금융재산의 변동이 있습니다. 요새 아파트의 하락이 심해지니 아파트를 처분하시고 이사 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겁니다. 이럴 경우 어르신의 재산에 많은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 내용을 고려하지 않으시면 기초연금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시가표준 6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단독가구 어르신 분이라면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인정액이 155만 원으로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 202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이 6억 원짜리 대도시 아파트를 처분하고 중소도시 시가표준 3억 원 아파트로 이사를 가셔서 아파트를 팔고 남은 차액인 3억 원의 현금이 생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재산도 늘게 되었을 뿐더러 금융재산으로 인한 이자 소득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3억 원의 현금 보유로 약 60만 원의 이자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은 225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 202만원 기준을 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6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이렇게 대도시에 살던 분이 아파트를 처분하시고 중소도시로 가면서 금융재산이 생기면 기초연금의 중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거주지별 기본공제재산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경우 1억 3,500만 원이 기본공제액이지만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 원의 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같은 재산이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하실 경우 기본공제액이 높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이사 갈 경우에 공제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반 재산 공제액보다 금융재산 공제액이 더 적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동산 등 일반 재산 공제액은 1억 전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공제가 되지만 금융재산은 2천만 원만 공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은 현금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시는 경우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금융재산 증가로 이자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자 소득은 소득의 증가로 보기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상승되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를 처분하시고 금융재산이 갑자기 늘어나시게 되면 금융재산과 이자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의 중단이 될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이유 세 번째는 소득의 증가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재산의 증가로 이자 소득이 생기면 기초연금에 탈락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소득은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 소득의 조절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은 1년에 2번 정도 정기조사를 통해 유지가 될지 중단이 될지 감액이 될지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나눠서 산정을 하고요.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일해서 번 소득을 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108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이 공제하는 금액에서 나머지 금액은 30%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이 부분을 잘 계산하셔서 내 기초연금이 중단이 되거나 감액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이자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소득활동을 하셔서 소득을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도움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용 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소득의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되니 소득이 필요한 어르신분들은 이 부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갑자기 탈락되는 이유 네 번째는 바로 이번에 바뀌는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적용 때문입니다. 2013년 4월 또는 5월은 변화된 기초연금 부동산 기준이 반영이 되는 시기인데요. 이로 인해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 또는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부동산 기준이 새롭게 반영이 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경우 시세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13년에도 변경된 부동산 기준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는 일반 재산인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시세가 아닌, 그러니까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정부의 재량에 의해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이 변경된 부동산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시청자님들의 요청으로 더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의 경우 2023년 공시지가가 아닌 2012년 공시지가, 즉 1년 전의 공시지가를 참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는 2012년 공시지가를 반영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공시지가의 경우 대부분 하락했거나 하락이 예상되는데 2022년의 경우 공시지가들이 대부분 대폭 상승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공시지가를 2013년 기초연금에 반영을 할 경우 작년에 대폭 상승했었던 부동산 공시지가를 반영하게 되고 이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선정과 탈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대처법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그동안 정부는 바로 기초연금 선정기준 인상폭을 조절하면서 대처를 했습니다. 사례로 2020년, 2021년에도 부동산은 크게 올라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기초연금의 경우 이 부분을 반영해 선정기준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정부는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한 것을 고려해 인상을 했는데요. 12.2%를 인상을 해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약 323만 2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공시지가의 상승, 그리고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인상 등으로 인해 앞으로 기초연금의 중단이 되거나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는 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 계산기를 통해서 2022년 상승했던 본인의 부동산 공시지가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신다면 올해 기초연금이 중단이 되는지 혹은 재신청이 가능한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2022년과 2023년의 공시지가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정부는 2023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지가가 각각 5.92%와 5.95%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무려 10% 이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여드리자면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2012년 10.17% 상승, 2013년에는 5.92%가 하락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지가의 경우는 2022년에는 7.3% 상승, 2023년에는 5.95%가 하락했습니다. 표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죠. 2022년에는 17.2% 상승, 2023년에는 약 10% 이상 하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지자체별, 개인별 공시지가 변화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래프에 따르면 2022년에는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2023년에는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듯 기초연금의 공시지가 반영은 1년 후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2022년 공시지가를 반영을 하고요. 2024년에는 대폭 하락한 2023년 공시지가를 반영을 합니다. 무튼 이러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누구나 탈락, 중단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또는 재선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내 재산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은 감액 중단 등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탈락되셨던 분들은 주기적으로 재신청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선정 여부를 결정할 때 주택,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지가 재산 반영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말씀드렸듯 부동산 공시지가의 경우 기초연금 반영을 할 때 보통 1년 후에 반영을 하고요. 보통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면 이듬해 4월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주택,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3년 초인 1월에서 5월 사이에 결정이 되었다면 기초연금 재산 기준 적용은 2024년 4월에 적용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 적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2012년 초에 확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2023년 4월 또는 5월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적용 시기는 이르면 기초연금 지급 날짜인 올해 4월 25일부터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변경된 공시지가 적용으로 일부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 탈락, 감액, 중단 또는 재신청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동산 공시지가에 의해 기초연금 탈락, 중단, 감액이 되었을 경우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일단 4월이나 5월 달에 기초연금 탈락이나 중단, 감액이 되신 분들은 그 이후 본인의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줄었다면 재신청을 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해보는 건데요. 이 제도를 신청하시면 나중에 수급 대상이 되시면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상향될 때마다 가능성을 재조사해서 가입 가능한 상태가 되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 탈락 및 중단되신 분들을 위해 재산 및 기준 등이 변동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재신청하라고 자동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매우 쉽게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 탈락이 되더라도 언제 재신청하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나도 모르게 내가 신청 가능 대상이 다시 되었더라도 이 사실을 모르면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몰라서 신청을 못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동안 몰라서 신청 안 해서 못 받은 돈은 정부에서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내가 신청 가능 대상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재신청을 가능한 시기만 알아도 즉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재신청 가능 여부를 알아서 제조사에서 자동으로 나에게 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수급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신청을 해 놓으신 이후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 분배를 적절히 해 놓으셨다면 향후 정부의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은 금융재산의 종류, 금융재산별 반영 기준 및 반영 시기,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 은행 잔고 등 궁금한 점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올해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부터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32만 2천원, 부부가구 월최대 51만 7,080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 기준 자료들을 기반으로 기초연금, 현금, 예금 얼마까지 보유해야 받을 수 있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금융재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현금과 금융재산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수표, 어음, 보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은행 보유 현금과 증권 등 관련해서 재산이 있으시다면 모두 금융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재산들은 매일 또는 매월 그때그때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금융재산의 반영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요. 금융재산은 1년에 2번 상반기 확인조사, 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기초연금 자격기준을 결정하는데요. 이때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초연금 금융재산별 반영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입출금 통장 예금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평균 잔액을 반영하고요. 적금과 정기예금의 경우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반영합니다. 주식과 수익증권은 최종 시세가액을 반영하고 채권 어음 수표는 액면가를 반영합니다. 연금저축은 정기지급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반영하고 보험은 해약 시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기준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금융재산의 경우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부가 알아서 조사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께서는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초연금 받으려면 은행의 현금 금융재산 얼마까지 있어야 가능한지
계산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현금 즉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계산식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8천만 원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계산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또 반영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자 소득입니다. 은행에 현금, 예금, 적금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이자도 같이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액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필수로 그 이자 소득도 같이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자 소득은 월 4만 원 기본 공제 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기초연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은행의 현금 재산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금융재산에 대해서 연 2%의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연 4%의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초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금리 기조였던 것에 비해 2022년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은행 이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 2% 이자 소득 기준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3억 5천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으시고 연 2%의 이자를 받고 계시다면은 소득 인정액은 168만 원으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기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2만 2천 원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대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3억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가지고 계셔야만 기초연금을 받는데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억 5천만 원이 넘어갈수록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이 감액이 되거나 혹은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에 5억 5천만 원의 예금이 있고 이자 2%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51만 7천 원이 수령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융재산이 5억 5천만 원 전후로 있으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연 4%의 이자를 받는 경우를 말씀드릴 텐데요. 단독 가구이시고 금융재산은 3억 원, 이자 4%를 받고 계신 어르신의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193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령 가능 금액은 약 9만 원이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4%를 받고 있는 경우는 3억 원보다 더 적게 보유하고 계셔야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이자 4%일 때는 금융재산을 2억 6천만 원 이하로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금융재산이 2억 6천만 원이고 이자 4%를 받고 계시다면 소득 인정액이 166만 원으로 기초연금 최대 32만 2천 원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의 경우도 봐볼까요? 만약에 부부가구이신데 4억 6천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으시고 이자 4%를 받으신다면 소득 인정액이 약 3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령은 부부가구 합산 약 23만 원이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금융재산이 4억 원 이하이고 이자 소득을 4%를 받고 계시다면 소득 인정액은 260만 원으로 기초연금 부부가구 최대 51만 7천 원이 수령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 4%의 금리대에는 4억 원 이하로 가지고 계셔야만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금액 내에서 금융재산을 보유하셔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해당 내용들은 아파트 등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계산식이 아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영상으로 모든 어르신의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기초연금 계산을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셔서 본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소득을 모두 입력해 보시고 정확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달에 시작하는 만 65세 이상 지자체 혜택과 현재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지자체 혜택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60여 개 정도 되는 전국 시도군 어르신 혜택을 종합 정리했으니 천천히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6월 1일부터 만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버스 무료 승차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의왕시 관내 만 65세 노인이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의왕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하시면 버스 이용 금액을 농협
지역계좌로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을 하고요. 분기별 5만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왕시 만 65세 어르신이면 관내 농협에서 G패스 카드를 받아 편의점에서 충전 후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우왕시 어르신이면 기초연금 추가 매월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 80세 이상 분들에게 추가 10만원 혜택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을 더 받는 건데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 해당 포인트는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시행 예정이니 우왕시 어르신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우왕시 80대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이면 기초연금 외로도 지하철 무료, 버스비 연 20만원 지원, 노인건강생활 더하기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이렇게 연간 총 140만원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인데요. 제주시는 만 80세 이상이시면 매월 25,000원 장수수당을 현금으로 개인계좌로 받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매월 25,000원, 1년으로 따지면 30만원 혜택 받아가시고요. 다음은 서울 노원구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만 7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0만원에서 비싼 것은 수십만원에 이르는데 노원구 어르신분들 개 타셨네요.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어르신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접종 가능한 병원은 노원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 댓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만 65세 이상 분들의 경우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성동구 또한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이 있는데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무료 접종이 가능하고요.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이시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처음이신 분들이 지원이 되고요. 신청 방법은 성동구 위탁병원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위탁병원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곳은 아래 하단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수급량이 많지 않아서 사전에 백신이 있는지 먼저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실 때 신분증과 수급자분들은 수급자 증명서 챙겨 가셔야 하고요. 나주시는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50% 감액해 줍니다. 6월 이후 지원한다고 하고요. 6월 이후에 정책이 시행이 되면 신분증 지참하셔서 보건소 방문하셔서 예방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은 만 65세 이상 거동 가능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까지 동행하여 진료 접수, 수납, 처방약 수령까지 돕는 서비스고요. 해당 정책을 이용하면 자원봉사자의 차량을 타거나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나 차량 이용비는 인천시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순천 정원 박람회의 경우 전국 모든 노인에게 만 65세 이상이시면 입장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장 40일 만에 관람객 300만 명이 몰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입장료가 15,000원인데 만 65세 이상은 무료 입장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이번에 부모님 모시고 가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르신이면 그냥 당당하게 무료 입장하시면 됩니다. 안내 직원이 당연히 어르신이면 무료라는 걸 안내를 해주겠지만 간혹 우리 트렌드 라디오 구독자님들처럼 나이보다 동안이신 분들에게는 깜빡하고 안내를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시게 된다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라는 점 꼭 알고 계시고요.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니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자녀분들도 입장료 할인 받는 법 알려드릴 텐데요. 전남사랑 서포터즈라는 게 있는데 전남 외 지역 사시면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하시면 무료 50% 입장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도 온라인으로 간편 가입이 가능하니 자녀분들에게 애템 하시면서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모르면 완전 손해겠죠. 그리고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무료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국립공원 가시면 무료라고 다들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근데 막상 국립공원에 가시면 입구부터 요금을 징수해서 난감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국립공원은 무료인데 사찰 문화재는 국가 소속이 아니라서 사찰에서 요금을 받았던 것인데요. 이 부분이 입장료 징수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사찰 쪽에 예산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무료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장료 징수로 국립공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걱정 없이 가시면 될 듯 합니다. 설악산, 내장산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 무료 입장 가능 사찰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입장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어르신분들 중 운전면허를 반납하신 분들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 예산이 소진될 경우 다음 연도 사업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원도 고성군은 만 70세 이상에게 목욕비와 이 미용비를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6월 30일까지 필수로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군은 만 70세 이상에게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데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접종하신 적이 없는 분들을 지원하고요.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군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면 1명 봉양 시 월 3만원, 2명 봉양 시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산군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 미용비를 연 최대 10만 8천원을 지급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당일 할인 티켓을 만 70세 이상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일 보러 가시거나 서울 사시는 어르신분들에게 좋은 혜택인데요. 공연 당일에 한정된 좌석 기준으로 3만원이 넘는 티켓은 1만원에 살 수가 있고 3만원 이하 티켓은 5천원에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가 완전 무료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 보청기 지원 정책은 보통 난청 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행 지자체는 제주시, 영천시, 횡성군, 영광군, 화성시, 순창군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신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인천시는 만 75세 취약계층 약 4만 명의 어르신에게 품위 유지비를 연 1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행 시기는 발표되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의 경우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만 83세부터 만 99세까지는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만 100세 이상은 월 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월 2만원을 지급하며 보통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어르신이나 가족분들께서는 내가 사는 지역에 장수수당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있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국에서 버스비 교통비 지원해주는 지자체를 모두 모아봤으니 끝까지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대구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내일부터 5월 16일부터 주민센터 가셔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버스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지하철도 무료, 버스비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실물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해준다고 하고요.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원활한 발급을 위해서 태어난 월 기준으로 요일별 오부제를 시행하는데요. 월요일은 1월, 2월에 태어나신 분, 화요일은 3월, 4월, 수요일은 5, 6, 7월, 목요일은 8월, 9월, 10월, 금요일은 11월, 12월에 태어나신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카드의 경우 스마트폰 앱 설치를 통해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개 다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카드는 분실하시면 3,000원 재발급 수수료가 있다고 하니 꼭 잘 보관하셨다가 7월 1일부터 버스 이용하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2028년까지 지하철과 버스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통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무료, 버스 무료 나이가 앞으로 70세 이상으로 변경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버스는 올해부터 연령을 해마다 한 살씩 낮춰서 2028년에는 만 70세 이상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할 예정이고, 지하철은 올해까지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혜택을 유지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무임승차 연령을 한 살씩 올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분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전국 시도군 총정리 내용인데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경북 경주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어르신 택시카드를 지원하는데요. 이르면 올해 2월부터 훨씬 더 정책이 좋아집니다. 어르신 택시카드로 최대 1회당 3,300원 기본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탑승 1회당 8,000원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늘어났고요. 초과하는 금액만 어르신께서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카드는 연간 13만 2천원 한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분증 지참하셔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잘 오지 않는 일부 마을들은 경주 행복택시 정책을 지원하는데요.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1,0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구는 2023년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4만원, 연간 16만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철원구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를 횟수와 상관없이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남 화동구는 청소년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내렸는데 23년 하반기에는 45세 이하도 100원으로 내리고 24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버스 요금도 100원으로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은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월 최대 20회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르신은 무료 환승 최대 20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시내버스 무료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고요. 향후 65세 또는 70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2023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80회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추진합니다. 무료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GPS 카드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카드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안성시내 농축협 전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경기도 버스비가 1,400원이 넘는데요. 월 80회를 지원을 한다면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연간 100만원 가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안성시는 전시민 무상교통비 지원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도 포천시는 2023년 3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20만원 한도의 교통카드를 지급 추진합니다. 3개월에 5만원씩 4번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드를 먼저 쓰시면 계좌 입금을 해주는 구조라고 합니다. 안양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분기별 4만원씩 연간 16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10월달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하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 때문에 연령이 70세로 상향이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성남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23만원 버스 요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성남시장이 예고를 했는데요. 시행 시기는 잠정적이지만 2023년 이내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북 청송군은 1월부터 농어촌 버스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무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도 무료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경상북도는 만 70세 이상 노인, 6세에서 17세 아동 청소년,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동행 1명,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1명에게까지 대중교통을 전액 무료로 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부터 시범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고 2015년 1월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전체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무제한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어디서나 시내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관을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 신청하시고요. 강원 정선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초중고생,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과 관광객들은 1,0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 중입니다. 분기별 4만원을 지원하고요. 먼저 교통비를 선 지출하면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카드 발급 방법은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농협에서 GPS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세에서 23세 이하 청소년에게 무료 버스 이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화성시 무상교통 관련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주시고요. 경기도 광명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 16만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분기별로 최대 4만원씩 연간 16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연 100회 이상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GPS 카드로 먼저 요금이 결제가 되고 추후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카드 발급은 광명시 내에 있는 농협, 축협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3만원씩 연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데요. 만 65세 생일날부터 관내 농협 축협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회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봄내 카드를 발급하는데요.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지참하셔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70세 이상에게 버스 요금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다만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분들에게만 지원할 예정이라 일부 어르신분들만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가 있는데요. 제주도에 사시는 읍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올해는 정책이 더욱 확대가 되었습니다. 원래 1회당 최대 7,000원 24회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회 최대 15,000원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잔액 범위 16만 8천원 내에서 이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7월부터는 65세 이상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카드 운영사가 변경이 되어서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 또한 새로 발급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신분증과 증명사진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작년과 내용이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고 헛걸음 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남 의령군의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버스 요금 1,000원으로 낮춰서 단일 요금제를 시행을 합니다. 의령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라고 하는데요. 원래 버스 요금을 거리에 따라 1,450원에서 5,100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이제는 단일요금 1,000원으로 고정으로 낮춘 상황이라 사실상 어르신분들을 위한 버스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구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100원 택시를 운영 중이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53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또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22개 마을 주민들에게 1,000원 택시를 운영을 하는데요. 마을에서 읍면동으로 이동을 할 때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천안과 아산은 시내버스 무료 환승 정책이 있고요. 서천군 100원 택시, 신안군 1,004 택시, 의령군 1,000원 택시, 당진 행복 택시 등 정책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내용은 매번 바뀌고 달라지니 신청 조건 등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재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논의되는 곳들인데요. 전남 광양시의 경우 현재 광양시장이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탑승을 공약했었는데요. 현재 광양시 민선 8기 인구정책 계획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강원도 원주시 또한 현재 원주시장이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이용 공약을 했었고요. 대전광역시 또한 현재 대전시장이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공약을 했었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무료 공약이 있었고요.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도 시내버스 무료 공약이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어르신 무료버스 도입 제한이 나온 상황인데요.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이며 최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도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중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급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 무산된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재추진이 된다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경우 경남 전체 농어촌 어르신의 버스비 요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